40년간 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을 아들 부부의 전세금으로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과 뱃속의 손주를 무기로 삼겠다는 며느리의 잔혹한 계획이었죠. 평생 희생만 해온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눈물 대신 40년의 세월이 담긴 청구서를 내밀기까지의 기록입니다. 부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인생을 이야기하자면 늘 바다 냄새가 났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요. 제 하루는 인천 종합어시장의 새벽 공기 속에서 시작되거든요. 아직 동이 트기 전, 세상이 짙은 남색에 잠겨 있을 때부터 남편이랑 저는 작은 트럭을 몰고 시장으로 향하죠. 비릿한 갯내음과 생선 상자 위로 부서지는 얼음 소리, 억센 사투리로 흥정하는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 그 모든 게 제겐 지난 40년간의 자장가이자 알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그냥 수진떡 사장으로 알아요. 맞아요. 전 매일 떡을 만드는 사람이죠. 하지만 제 스스로는 그냥 떡장수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이 작은 가게는 제 인생 그 자체였고, 저는 이 가게를 지키고 키워온 경영자였죠. 새벽에 시장에서 가장 좋은 쌀을 떼어오는 것부터 하루 매출을 정산하고 다음날 재료를 계산하는 것까지. 제 손은 40년 세월의 증거예요. 마디마디 굵어졌고 뜨거운 김에 데인 흉터도 희미하게 남아있죠. 쌀뜨물에 늘 젖어 있어 겨울이면 손톱 밑이 아리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 손으로 우리 아들, 지훈이를 키워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이 손이 우리 가족의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는 셈이죠. 남편 김민호 씨는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누구보다 듬직하죠. 제가 주방에서 떡을 찌고 모양을 낼 때 남편은 묵묵히 쌀가마를 나르고 다 만들어진 떡을 배달해요. 우리가 함께한 세월만큼이나 서로의 역할이 손발처럼 딱딱 맞아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만 봐도 지금 뭐가 필요한지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기둥이 되어주면서 이 수진떡을, 우리 인생을 지켜왔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아들 지훈이가 30을 훌쩍 넘겼더라고요. 판교에서 잘 나가는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아들은 저희 부부의 가장 큰 자랑이었죠. 주말에 아들이 온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마음이 설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은 뭘까? 가게에 새로 나온 떡 좀 맛보여줄까?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죠. 그날도 그랬어요. 모처럼 주말에 아들이 온다기에 가게 한쪽에 아들이 앉을 자리를 깨끗이 닦아놓고 기다렸죠. 곧이어 삐까뻔쩍한 아들의 차가 가게 앞에 섰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아들 옆에는 처음 보는 아가씨가 함께 있더군요. 딱 봐도 좋은 집에서 곱게 자란 티가 나는 예쁘장한 아가씨였어요. 아들은 제게 그 아가씨를 이하윤이라고,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소개했어요. 엄마, 아빠, 인사드려, 하윤이야. 지훈이는 언제나처럼 자신감이 넘쳤어요. 판교의 최신 IT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눈을 반짝였고 새로 바꾼 스마트폰의 기능을 자랑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아들이 정작 가게 계산대에 낡은 포스기가 버벅거릴 때는 아, 엄마, 이건 너무 구형이라 나도 잘 몰라. 사람 부르지 그래라며 귀찮은 듯 손을 내줬더군요. 그 순간 잠시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바쁜 애한테 뭘 기대하겠나 싶어 이내 마음을 접었어요. 아들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는 이미 많이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하윤이라는 아가씨는 참 상냥했어요. 제게 계속 어머님이라 부르며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 미소 뒤에 날카로운 계산이 숨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가게 안을 훑어보는 눈빛이 마치 값어치를 매기는 것 같았달까요. 그래도 아들이 좋다니 저도 좋은 마음으로 맞이했죠. 한참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던 중 하윤 아가씨가 수줍은 듯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폭탄 선언을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벌써 6개월이에요. 순간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죠. 기쁨보다는 당혹감이 먼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죠. 아들이 가정을 꾸린다는데 곧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는데 마냥 놀라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결혼 이야기는 급물살을 탔고 며칠 뒤 상견례 자리가 마련됐어요. 저희는 아들 체면을 살려주려고 인천에서는 꽤 이름난 차이나타운의 중식당에 자리를 잡았죠. 하지만 그날의 상견례는 저희에게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사돈어른 되실 분들은 참 점잖고 교양 있는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죠. 특히 사부인 되실 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더군요. 요즘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젊은 애들이 고생이에요. 저희 딸 친구는 이번에 송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데 거기도 얼마나 비싸요. 지훈이가 똑똑하고 능력 있으니 잘하겠지만 그래도 인천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 우리 하윤이가 고생길이 훤하겠어요. 그 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어요. 당신들 아들은 아직 집도 없는데 우리 귀한 딸을 고생시킬 셈이냐는 압박이었죠. 저와 남편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들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게 눈에 보였고요. 한국 사회에서 체면이라는 게 뭔지, 그 보이지 않는 체면 때문에 부모는 허리가 휘는 거겠죠.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와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아들끼를 죽일 수는 없다. 남들만큼은 해줘야 한다. 저희 부부는 평생의 안식처가 되어줄 거라 믿었던 노후 자금 통장을 깨고 오래전 힘겹게 사두었던 작은 땅까지 팔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들 부부의 서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 주었죠. 평생의 땀과 눈물이 담긴 돈이었지만 아들의 어깨를 펴줄 수만 있다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그 돈을 지훈에게 건네주던 날 터졌어요. 아들은 묵직한 돈 봉투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제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엄마, 이 돈 장인어른께는 제가 모았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야 제 체면이 살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40년 세월이, 우리의 땀과 희생이 아들의 체면이라는 단어 하나로 전부 지워지는 기분이었죠. 땀과 희생이 아들의 체면이라는 단어 하나로 서운함을 넘어선 깊은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건 40년간 매일같이 돈 계산을 하고 쌀값을 흥정하며 살아온 수진떡 사장의 목소리였죠. 감정에만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직감이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죠. 그래, 지훈아. 그렇게 하려무나. 대신 형식은 갖추자. 이게 그냥 주는 돈은 아니니 차용증이라도 한 장 써다오. 나중에 갚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약속의 의미로 말이다. 아들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순순히 제가 내민 종이에 서명을 했어요. 그 종이 한 장이 훗날 제게 어떤 의미가 될지 그때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저 아들에게 느낀 미묘한 배신감과 제 인생을 지키고 싶은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가 뒤섞여 만들어낸 작은 씨앗이었을 뿐이죠. 평화롭던 제 일상에 그렇게 처음으로 의심과 불안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아들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고 서울로 떠나간 뒤 가게에는 다시 저와 남편, 그리고 떡지는 김서림만이 남았어요. 처음 몇 주는 마음이 허전하면서도 뿌듯했죠. 아들이 어엿하게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배가 불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그 작은 의심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나는 게 느껴졌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며느리 하윤이는 결혼하자마자 친정 근처에 자리를 잡더니 저희와의 연락을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새 살림에 바쁘겠지 하고 이해하려 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 밥은 먹었는지 힘든 건 없는지 물었죠. 하지만 하윤이는 전화를 받는 법이 거의 없었어요. 한참 뒤에야 어머님 회의 중이었어요. 라거나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같은 짧은 문자만 돌아올 뿐이었죠.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지만요.
그런 사소한 무시들이 제 가슴에 작은 생채기를 냈어요. 가족단체 카톡방은 더 심했죠. 제가 날이 춥다, 감기 조심해라 하고 안부라도 남기면 분명히 메시지를 읽었다는 표시는 뜨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도 하윤이가 자기 친정 식구들과 약속을 잡는 이야기는 신나게 이어지더군요. 마치 저는 그 대화방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요. 남편은 애들 바쁜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이건 바쁜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는 벽으로 저를 밀어내고 있다는 느낌. 그게 바로 체계적인 배제라는 걸 그때는 몰랐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잊을만 하면 울리던 아들 녀석의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목소리가 어찌나 밝고 살갑던지요. 엄마, 잘 지냈어. 하윤이도 엄마 보고 싶대.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다 내 오해였을 거야. 하지만 아들의 다음 말은 제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죠. 다름이 아니라 하윤이가 산후조리원을 좀 좋은 데로 가고 싶어 해서. 강남에 있는 곳인데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최고급이래. 근데 비용이 조금 모자라네. 엄마가 조금만 보태주면 안 될까?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저희에게는 안부 전화 한 통 없더니 필요할 때는 어쩜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돈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요? 우리 관계가 이제는 돈이 필요할 때만 유지되는 거래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곧 태어날 첫 손주가 쓸 돈이라는데 저는 또다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급한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죠. 이번에는 돈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외제차로 접촉사고를 냈다는 거였어요. 인천 주안사거리 근처 차들이 엉키기로 유명한 복잡한 교차로에서요.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어요. 판교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척하던 아들이었는데 막상 이런 일을 닥치니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그 전화 한 통에 남편은 작업복도 갈아입지 못한 채 트럭을 몰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날부터 며칠간 남편은 떡집이를 완전히 접어두고 아들의 사고 처리에 매달렸어요. 저는 가게를 지키면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죠. 남편이 돌아와서 들려준 이야기는 더 기가 막혔어요. 아들은 사고 현장 사진을 찍어 카톡으로 보내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보험사 직원이 쓰는 전문 용어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상대방 운전자와의 과실 비율을 따지는 일에는 쩔쩔매기만 했다고요. 결국 모든 건 남편의 몫이었죠. 남편은 40년간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웬만한 사람들과의 흥정이나 협상에는 도가 텄죠. 남편은 보험사 직원과 능숙하게 통화하며 우리 측의 유리한 조항들을 하나하나 따졌고 상대방 운전자를 만나 차분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찌그러진 아들 차를 끌고 인천에 믿을 만한 공업사에 맡기고 혹시 모를 법적 문제에 대비해 인천지방법원 근처 법률사무소에 자문까지 구해두었더군요. 그 모든 과정이 아들에게는 그저 아버지가 당연히 해줘야 할 일이었을 뿐이었어요. 남편의 시간과 경험, 그 수십 년의 연륜이 담긴 전문적인 노동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들을 위해 고스란히 바쳐진 거죠. 더 화가 났던 건 아들이 보험사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니까요. 아버지가 이런 일에 더 밝으셔서요. 아들은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을 아버지의 헌신 뒤에 숨어버린 거였어요. 우리 부모의 존재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리한 도구처럼 이용한 거죠. 며칠 뒤 남편의 고생 덕분에 사고는 깔끔하게 처리됐어요. 아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전화로 툭 던지더군요. 그리고 다시 저희 부부의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의 사고 소식에 철렁했던 제 마음, 남편의 고생에 안쓰러웠던 제 마음, 그 모든 걱정의 끝에 남은 것은
깊은 소외감이었어요. 필요할 때만 찾는 전화, 문제가 해결되면 끊어지는 관계. 예전처럼 스스럼 없이 엄마, 밥 먹었어? 하고 묻던 아들의 목소리가 아득하게만 느껴졌어요. 우리 가족 관계가 일방적인 착취의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차가운 뱀처럼 제 심장을 칭칭 감아왔어요. 보이지 않는 청구서가 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죠. 아들의 교통사고 소동이 지나간 뒤 저희 가게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남편은 말이 더 없어졌고 저는 떡을 찌면서도 자꾸만 한숨이 나왔죠. 아들 부부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아니,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렸다는 걸 인정해야만 했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버릇까지 생겼죠. 또 무슨 일이 터졌을까? 이번에는 또 무엇을 요구할까? 사랑하는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빚쟁이의 독촉을 기다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며칠 뒤 거짓말처럼 아들 내외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며느리 하윤이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냉랭함은 온데간데 없이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경고등이 울렸어요. 저 미소 뒤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 아니나 다를까 하윤이는 호들갑스러운 목소리로 신나는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대박 났어요. 송도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 뭐예요. 송도. 인천에 살면서도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세상처럼 느껴지는 곳이죠. 바다를 메워 세운 신도시,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주상복합 건물들, 화려한 조명이 밤새 꺼지지 않는 곳, 젊은 사람들이 영끌을 해서라도 들어가고 싶어 안다라는 바로 그곳 말이에요. 하윤이는 마치 자기가 그 도시의 주인이 된 것처럼 자랑스럽게 아파트의 장점들을 늘어놓았어요.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본론을 꺼냈죠.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듯이요. 그런데 계약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딱 3억 원만 있으면 되는데 어머님이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3억 원. 저희 부부가 평생을 바쳐 모은 노후 자금의 전부나 다름없는 돈이었어요. 그 돈이 하윤이의 입에서는 마치 껌값처럼 쉽게 튀어나왔.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어요. 이건 저희의 노후에 대한 명백한 실존적 위협이었어요. 하윤이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재빨리 비장의 무기를 꺼내들었어요.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죠. 우리 서준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깨끗하고 안전한 곳에서 키우고 싶어요. 어머님도 그러시죠? 아, 서준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제 손주의 이름이 저를 올가매는 감정에 덫이 되어 돌아왔어요. 이 요구를 거절하면 저는 손주의 밝은 미래를 가로막는 비정한 할머니가 되는 거였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부탁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권리 요구였고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든 교묘한 협박이었죠. 지난 몇 달간 쌓여온 서운함, 배신감, 그리고 남편의 고생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되겠다.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런 큰 돈은 없어.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아주 차분하고 단단했죠.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늘 주기만 하던 엄마가 처음으로 거절이라는 것을 했으니까요. 그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갔고 가게에는 다시 한번 폭풍전야 같은 침묵이 흘렀어요. 며칠 뒤 남편이 아들의 차에서 떼어온 블랙박스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보험사에 제출할 사고, 당시 영상을 확인해야 한다면서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남편은 한참을 낑낑대며 기계를 만지작거렸죠. 저는 옆에서 과일을 깎으며 무심코 그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사고 며칠 전의 영상 파일을 잘못 클릭했어요.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바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였어요. 우리 엄마가 보증금 해줬잖아. 지금 집도 오빠 혼자 한 거고. 이번엔 시부모님이 책임질 차례지.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우리가 평생을 바쳐 마련해준 돈이 아들의 거짓말 속에서 온전히 아들의 공으로 둔갑해 있었고, 이제는 다음 차례가 우리라는 걸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잠시 뒤 차에서 지훈이가 내렸는지 며느리 혼자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마 친정 엄마인 듯 했어요. 걱정 마, 엄마. 내가 다 생각이 있어. 서준이를 무기 삼으면 돼. 손주한테 좋은 집 사준다는데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든 도와주시겠지. 무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의 제 손주를 무기라고 말하는 며느리의 목소리.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자신만만하고 잔혹해서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었어요. 가족이라는 신뢰를 근본부터 파괴하는 최종적 배신이었죠. 남편은 그저 사고 영상을 찾느라 정신이 없어 그 대화를 듣지 못한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듣고 말았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모든 서름과 억울함, 배신감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어요. 슬픔이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응축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걸 한이라고 부르더군요.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 인생에 대한 회한. 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던 아들에 대한 실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며느리에 대한 차가운 분노.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제 안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벼려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슬픔에 잠겨 울고 있을 시간은 이제 끝났어요. 슬픔은 이제 차가운 분노와 단호한 결심으로 변모했어요. 저는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엄마가 아니었어요. 내 인생을, 내 남편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할 시간이 온 거였죠. 그 검은 상자가, 판도라의 상자가 제게 진실을 보여주었으니까요. 블랙박스의 진실을 마주한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렸지만 신기하게도 눈물은 더 이상 나지 않더군요. 대신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맑아졌어요. 40년간 새벽을 깨우던 알람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몸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대신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오늘 하루만 가게 문 닫읍시다. 남편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제 얼굴에 쓰인 결심을 읽었기 때문이겠죠. 40년 만에 처음으로 수진떡의 셔터를 내렸어요. 텅 빈 가게 안, 떡지는 김 대신 먼지 냄새가 희미하게 내려앉은 그곳에서 저는 조용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가게 안쪽 작은 방, 제 평생의 역사가 담긴 낡은 자개장 서랍을 여는 것이었어요. 서랍 깊숙한 곳, 겹겹이 쌓인 옛날 통장들 밑에서 저는 그것을 찾아냈어요. 아들 지훈이가 마지못해 서명했던 차용증,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죠.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어요. 제 아들이 저의 헌신을 스스로 부정한 첫 번째 증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장롱 위, 보자기에 쌓여있던 수십 권의 낡은 가계부들을 꺼내왔어요. 1980년대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록해온 제 삶의 기록이었죠. 누렇게 바랜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이건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니었어요. 지훈이 대학교 등록금, 지훈이 결혼 예물 비용, 삐뚤빼뚤한 글씨 옆에는 그때의 제 마음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죠. 우리 아들, 이제 장가 가는구나.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 기록들을 다시 읽는 것은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일깨우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저 희생만 하는 엄마가 아니었어요. 40년간 쉼없이 일하고 계산하고 투자하며 가정을 일으켜 세운 숨겨진 사업가였죠. 이 가계부들은 제 정체성이자 제 헌신의 역사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싸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법과 논리가 필요했죠.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예전에 가게 단골 손님이었던
최 세무사님께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어요. 10년도 더 된 인연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저를 기억하고 있었죠. 저는 인천지방법원 근처에 있는 그의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구구절절 감정적인 하소연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사업가처럼 사실관계만 건조하게 설명했죠. 아들에게 큰돈을 빌려주었고 차용증을 받았다. 그리고 최근에 아들의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남편이 며칠간 생업을 포기하고 노동을 제공했다. 이 경우 부모 자식 관계에서 증여와 채무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최 세무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굳은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사장님,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법의 문제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그건 증여가 아닌 채무입니다. 그리고 남편분의 노동 역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였고요. 부모라는 이유로 그 가치를 스스로 폄하하시면 안 됩니다. 그의 명확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불안한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었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편에는 법과 상식이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동네 주민센터에 들러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 강좌 시간표를 챙겼어요. 더 이상 세상에 소외된 채로 살지는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집에 돌아와 저는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여보, 지훈이 차에서 가져온 그 블랙박스 영상, 컴퓨터에 저장하는 법 좀 가르쳐줘요. 남편은 어리둥절했지만 제 단호한 표정에 군말 없이 낡은 노트북을 켜주었죠. 평생 주걱과 찜기만 만져온 제게 마우스와 키보드는 너무나 낯설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도움을 받아 수십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문제의 영상 파일을 찾아냈죠. 그리고 제 손으로 직접 며느리의 잔인한 목소리가 담긴 부분을 잘라내어 작은 USB에 저장했어요.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파일이 저장되는 순간 저는 이 작은 디지털 기기가 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직감했어요. 기술에 소외되어 아들에게 무시당하던 제가 이제는 그 기술을 이용해 제 권리를 되찾으려 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식탁에 모든 증거들을 펼쳐놓았어요. 지훈이의 서명이 담긴 차용증, 40년의 역사가 담긴 가계부들, 그리고 며느리의 진짜 얼굴이 담긴 작은 USB. 마지막으로 저는 그 앞에 깨끗한 백지 한 장을 놓았어요.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증거를 하나로 꿰뚫을 마지막 결정적 문서였죠. 저는 더 이상 감정적인 호소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눈물로 동정에 기댈 생각도 없었고요. 저의 반격은 철저하게 데이터와 논리, 그리고 40년간의 기록에 기반할 것이었어요. 제 인생을 건 정보 전쟁이자 경제적 역전의 서막이었죠. 저는 조용히 펜을 들어 올렸어요. 조용한 반격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며칠간의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제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심만이 남았어요. 저는 아들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죠.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중요한 이야기 좀 하자. 하윤이랑 같이 가게로 한번 오렴.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애원이나 서운함이 묻어있지 않았어요. 그저 사실을 통보하는 듯한 건조함만이 있었죠. 약속한 날,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가게 문을 열었어요. 인천 신포국제시장 근처에 자리한 저희 가게는 40년의 세월만큼이나 낡고 비좁았지만 이곳은 제 인생 그 자체였어요.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오는 찜기, 쿵덕거리는 절구소리, 구수한 쌀 냄새. 이 모든 것이 제 영토이자 제 역사의 증인이었죠. 남편은 제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쌀을 씻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하려는지 다 알지는 못했지만 제 곁을 지켜주겠다는 굳건한 믿음이 그의 넓은 등에서 느껴졌어요. 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모든 증거를 손에 쥔 40년 경력의 사업가이자 채권자였죠. 곧이어 아들 부부가 가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짜증과 불만이 뒤섞여 있었죠. 아마 3억 원 이야기를 다시 꺼낼 생각이었을 거예요. 며느리 하윤이가 입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 저는 아무 말 없이
가게 안쪽 테이블에 놓아두었던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가게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떡지는 소리마저 멎은 듯한 그 침묵을 깨고 스피커를 통해 며느리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이번엔 시부모님이 책임질 차례지. 걱정 마, 엄마. 서준이를 무기 삼으면 돼. 자신만만하고 잔혹했던 그 목소리가 40년 된 가게 구석구석을 채웠어요. 하윤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새하얀 분칠을 한 것처럼 변해갔어요. 아들 지훈이는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거리다 대화 내용을 파악하고는 더 이상 제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저의 조용한 정보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었죠. 음성 파일 재생이 끝나자 가게 안에는 다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제가 밤새 준비한 첫 번째 서류를 테이블 위로 스윽 밀어놓았어요. 이게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 그 전세 보증금의 출처다. 그것은 지난 20년간의 가계부를 요약한 문서였어요.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하루도 쉬지 않고 벌어들인 수입과 아들의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으로 빠져나간 지출 내역이 한눈에 들어왔죠. 아들의 거짓말이 어떻게 우리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이어서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내 놓았어요. 바로 지훈이가 직접 서명한 차용증이었죠. 아들은 자기 필체를 확인하고는 어깨를 움찔 떨었어요. 하지만 저의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밤새 한자 한자 눌러 쓴 세 번째 문서를 그들 앞에 놓았어요. 그것은 바로 서비스 청구서였죠. 서비스 청구서. 고객 김지훈. 서비스 제공자 김민우. 서비스 내용 교통사고 처리 관련 전문 컨설팅 및 현장 업무 대행. 소요 시간 총 3일. 24 업무 시간 기준. 청구 내역 1. 업무 시간 손실 비용 3일간의 수진떡 영업 이익 기준. 2. 교통비 및 기타 실비. 3. 40년 인생 경험에 기반한 전문가 자문 비용. 프로페셔널 푸이. 총 청구 금액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러나 아들의 연봉보다는 적은 상징적인 금액. 이 청구서 한 장이 테이블 위에 놓이는 순간 모든 관계가 재정이 되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희생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연륜이라는 전문성을 제공한 서비스 제공자였어요. 우리의 도움은 당연한 의무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유료 서비스였던 거죠. 며느리 하윤이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무너뜨린 것은 아들 지훈이의 반응이었어요. 아들은 차용증 앞에서도 꾹 참던 울음을 이 서비스 청구서 앞에서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것은 억울함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어리석음과 이기심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깨달은 한 남자의 처절한 통곡이었죠. 그는 자신이 부모님의 돈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간과 경험, 그리고 지난 40년의 삶, 그 자체를 얼마나 하찮게 여겨왔는지를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어요.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는 수치심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통쾌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자식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마냥 기뻐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이건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낡고 병든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들의 울음소리가 떡지는 김이 자욱한 가게 안에 오랫동안 울려 퍼졌어요. 저의 명백한 승리였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보는 눈물로 지불된 청구서였어요. 그 폭풍 같던 날이 지나고 아들 부부는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어요. 가게 안에는 아들의 처절한 울음소리에 메아리와 떡지는 김 냄새, 그리고 저희 부부의 길고 긴 침묵만이 남았죠. 통쾌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시리더군요. 자식을 이겼다는 승리감은 결국 부모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법이니까요. 며칠 뒤 가게 문을 열고 있는데 헬쑥해진 아들이 혼자 저희를 찾아왔어요.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묵직한 봉투 2개를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목소리가 잔뜩 잠겨 있었어요. 이건 차용증 첫 할부금이에요. 그리고 이건 아버지께 드려야 할 서비스 비용 전액이고요. 저는 말없이 봉투를 받았어요. 그 안에는 빳빳한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죠.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을 이었어요. 장인어른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다고요. 장인어른이 크게 노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크게 실망하셔서 송도 아파트 문제는 해결해 주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들은 저희에게 다시는 패 끼치지 않겠다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고는 제 앞에 깊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죠. 그 사과는 더 이상 변명이나 핑계가 섞인 말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책임지려는 한 남자의 행동으로 증명된 진심이었죠. 저는 돈 봉투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아들을 위한 가르침을 전했죠. 지훈아, 거칠애를 위해 감춘 것들은 결국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단다. 너는 비싼 아파트로 내 체면을 지키고 싶었겠지만 결국 우리 사이에 쌓아온 신뢰를 잃었지. 진짜 체면은 말이다. 화려한 겉모습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땀 흘려 번 돈의 가치를 알고 그 땀을 흘려준 사람을 존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다. 제 말은 아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그러나 동시에 약처럼 밝혔을 거예요.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연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렇게 아들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가게의 낡은 찜기를 바꿨어요. 40년간 제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이제는 김이 조금씩 새던 그 찜기 말이에요.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복수심을 곱씹는 대신 저는 저의 본업과 미래에 투자하기로 한 거죠. 새로 들인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찜기를 보며 저는 옆에 있는 남편에게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여보, 이 돈,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제 힘으로 벌어온 돈이나 마찬가지네요. 제 말에는 용서와 포용,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지만 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저와 남편은 여전히 매일 새벽을 깨우며 떡을 만들죠. 가게는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지만 이제 그 평온함의 질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요. 아들은 주말마다 가게에 들러 일을 도와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쌀가마도 번쩍 들고 배달도 곧잘하죠. 며느리는 한동안 찾아오지 못하다가 얼마 전 배가 남산만해져서 조심스럽게 저희를 찾아왔어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며느리의 눈물을 보며 저는 그저 등을 토닥여 주었죠. 얼마 전에는 아들이 저희에게 최신 스마트폰을 사다 주었어요. 혈압이랑 혈당을 체크할 수 있는 건강관리 앱을 설치해주고는 어린애 가르치듯 1시간 넘게 사용법을 알려주더군요. 기술이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시 이어주는 따뜻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느 주말 오후 아들은 일을 마치고 어린 시절 그랬던 것처럼 월미도 바닷가에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셋이 나란히 앉아 갈매기에게 과자를 던져주며 노을을 바라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의 질서는 이제 맹목적인 희생이나 당연한 의무 위에 서 있지 않아요. 서로의 노동을 존중하고 받은 만큼 책임질 줄 아는 상호 존중과 진실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 다시 세워졌죠. 저는 여전히 수진떡의 사장이고 한 남자의 아내이며 곧 태어날 아이의 할머니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침묵하고 희생만 하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제 가치를 제 스스로 증명해낸 존경받는 어머니이자 당당한 사업가랍니다. 새로 들인 찜기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처럼 제 인생 이막도 그렇게 따뜻하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부모의 헌신은 자식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에요. 맹목적인 희생 위에 세워진 관계는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이죠.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시간과 노력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건강한 경계선을 그을 때 비로소 시작되거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도리랍니다.